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스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을 맡고 있는 주경 스님이라고 합니다. 조계종, 조계사의 차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좀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조계종이라고 하면 우리 불교 교단 중에서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대로도 그런데 조계종은 한국 불교 1700년 역사를 온전히 계승하고 상속받은 정통교단이라고도 하고 또 대표 교단이라고 하는 조계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계종은 우리 선불교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연불이나 주력이나 간경이나 모든 수행법을 다 포용하고 있고 한국에 제가 알기에는 이제 수십 개 또는 뭐 수십 개가 넘는다고도 하는데 많은 종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정통 교단 그리고 불교 교단 중에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계사는 조계종의 총본부가 있는 총무원이 거주하고 있는 사찰을 얘기합니다. 직할 사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일교구라는 게 없습니다. 직영교구라 그러는데 바로 조계사는 조계종 총무원을 갖다 포섭하고 있는 그런 대표 사찰이고 한국 불교 총본산이다. 대표 사찰이다. 특히 이제 조계사는 조선 500년간 억불숭유의 정책 속에서 불교가 쇠멸해 갈 때 굉장히 쇠약해져 갖고 전기가 끊어졌을 때 사대문 안에 우리가 새로운 불교의 사찰을 건립하자 하는 의도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견지동이라고 하죠. 견지동 자리에 창건을 해서 100여 년이 된 사찰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를 상징하고 조선 500년의 암흑기를 갖다가 깨고 나오는 근현대 불교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 조계사가 되겠습니다. 대중이 접하기에 종단, 중앙종회, 종무행정 등도 쉽게 알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의 역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단은 우리 조계종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종단이라고 했을 땐 조계종 총무원, 그 다음에 전국의 25개 지역의 각 교구 본사, 그리고 그 본사에 딸려있는 약 3,000여 개의 말사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스님들과 신도들, 그런 인적, 물적 자원을 포괄해서 종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전체를 갖다가 현실적인 이제 스님과 신도, 사찰과 성보문화재 이런 다양한 유산들을 포괄해서 종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중앙종회는 국가의 국회 기능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현대화되는 종단 구조를 가지면서 스님들 대중공사라거나 스님들 논의기구가 있었는데 그 논의기구를 갖다가 현대적 의회제도를 도입해서 만든 게 중앙종회고 전국의 25개 교구본사에서 사찰마다 2명씩에서 50명 근데 해인사는 특히 대중이 많기 때문에 1명 더 했고 3명 해서 51명의 직선직 종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들 대표로 10명의 비구니 스님 종회의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행정, 선원, 이런 강원 다양한 직능 분야 10군데 2명씩 해서 20명 종회의원 해서 총 81명의 종회의원으로 구성돼 갖고 종단에 각종 이제 규정, 법령들을 만들어내고 또 집행부가 잘하는가 한국 불교의 어떤 문제가 뭔가 해서 의회가 갖고 있는 견제와 감독의 기능 또는 입법의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게 조계종 중앙종회입니다. 종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행정과 같습니다. 그 사찰의 업무와 종단의 업무들, 뭐 국제 관계도 있고 국내에서 정부와의 관계도 있고 복지 관계라든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어떤 역할과 인연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고 또 처리해 나가는 업무를 갖다가 종무행정이라고 합니다. 종회의원 스님들의 역할과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본사별로 주요 소임자를 맡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의 주요 사찰 주지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종단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인재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중앙에 모여서는 종단 전체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현안 문제 또 정책 부분을 갖다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는 아주 그런 의미가 있고 중요한 모임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선출직입니다. 종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그 직선직은 본사별로
그 산중총회라든지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간선직은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니회, 전국 비구니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선출을 해서 이제 10명이 뽑히게 되고, 그다음에 직능직은 직능선출위원으로 했고, 종회 내에서 어떤 그런 연구 모임들이 있는데, 종책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그 추천을 해서 모시게 됩니다.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4년 임기입니다. 종회의원은. 국회의원과 비슷하네요. 네. 근데 국회랑 다른 거는 이제 우리 국회의원은 장관직을 겸직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종회의원은 우리 국가 장관에 해당하는 부장직은 겸직을 할 수 없고, 산하단체나 이런 직책은 겸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종회에서 의장 스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종회의장은 종회를 대표하는 이제 그 역할을 맡고 있고, 그래서 종단의 이제 총무원장 스님께서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종회의장은 종회의 어떤 대표자이고, 그다음에 종회가 일어났을 때 전체 종회 의사 진행 책임을 맡고 있고, 또 그 종회가 없을 때는 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처럼 분과위원회 활동 지원을 하게 되고, 또 특별위원회들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종책 모임들이 있습니다. 정당처럼. 그리고 스님들이 뭐 당으로 나서 다투거나 하진 않지만 의견이 다른 분들이 이제 종책 모임을 구성해 있는데, 이런 종책 모임 간의 어떤 그런 조율, 화합, 또 비구니 스님들이나 각 직능별로 요구들이 다르거든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종회 내에서 원만하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회 의원 스님들 간의 분쟁도 있나요? 치열합니다. 우리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100년 정도 뒤에 그 부파불교가 생기거든요. 그 부파불교는 교리에 대한 또 수행에 대한 그런 이견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100년 이후부터는 그런 또 스님들의 어떤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건 어떤 각자 보는 생각과 식견이 달라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칼끝 같은 날카로움과 치밀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만 의견이 벗어나도 그 쉽게 화합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같이 자고 먹고 생활하는 대중이기 때문에 화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열한 수행과 구도의 정신은 아주 면도칼처럼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러면서도 살아야 되는 화합의 힘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회의원 스님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그 아주 강력하고 섬세하고 또 날카로운 분들이 모였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율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원 스님들 사이에서 의장 스님은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생각하시며 분쟁을 조율하시나요? 예, 그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경청해주는 데 있습니다. 내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 상대방을 그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안다는 얘기들이 요새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양쪽이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설득을 하고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면 자기 주장하고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빨리 가기보다는 안전하고 제대로 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존중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용어를 쓰거나 말을 할 때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말을 쓰게 되면 뭐 보시, 나눔, 베품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불교적이고 나눔이나 베품은 사회적 용어다. 그래서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서로 다른 용어나 그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도 또한 조정해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은 독불장군으로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들은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다. 내가 나를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그 사람도 자기 주장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상호 이해시켜 주는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목표는 종단 발전, 불법 홍포, 또 수행 정진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래의 뜻을 이해시켜 가지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부분들 갖다 좀 무디게 만들고 화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현대 사회에도 갈등과 분쟁이 많은데요. 이런 사회인들에게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사회인에게 적정한 용어를 한다면 지분수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분수를 안다는 게 지분이거든요. 알지자. 그 다음에 수분은 분수를 지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성철 스님 법문 중에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자기를 바로 보게 됐을 때 서로 그 상대방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나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세대 부분들도 그렇고 성별도 그렇고 뭐 젠더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배척하고 외면하고 자기네들 논리와 조직을 갖다 다져 나가는데 그 만족하고 그게 제일인 양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주변을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는 거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무지몽매한 어둠 속에 우리 불교 용어로는 무명에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명, 어둡지 않으려면 밝게 보려면 있는 그대로 제대로 봐야 된다. 부처님의 안목을 여실지견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 보라. 나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선입견에 집착하지 말고. 저는 세 가지 악견이라 그러거든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이 내려놓고, 뭐 완전히 없애면 좋겠지만,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게 되면 상대방을 보게 되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모이거나 개인으로나 자기한테 단단하게 뭉쳐있는 아집, 고집, 요걸 갖다가 해체시키고 풀어놓는 것, 느슨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화합할 수 있고 사회가 균형 있게 흘러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고된 사회인들이 불교를 통해 위로와 힐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템플스테이를 와가지고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일단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 엮여 있는 그런 많은 인연들로부터 자유해지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 꼭두각시처럼 그 집안에서는 부모와 가족의 인연에 얽혀서 끌려다니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그게 밧줄처럼 나를 묶어갖고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사찰에 템플스테이로 오거나 집을 떠나게 되면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템플스테이로 오거나 여행을 떠나라 그래요. 여행을 떠나게 되면 그런 인연들이 그 약해지고 끊어지게 되거든요. 편안해집니다.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1년에 한 3번쯤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짐들을 정리하게 되고 자기 주소지를 정리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소멸되게 되거든요. 나를 옥죄고 붙들고 있었는데 그게 나한테 그렇게 괴롭거나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극단적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주변에 어떤 공고하게 강하게 붙들어 맸던 끈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바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 상대적 그 빈곤감이라든지 비교를 통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모자라지? 근데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은 늘 상위,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늘 최상위 그룹과 비교했고 자기 자신이 패배자 같고 실패한 사람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 내가 멋지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는. 1년에 3번 이사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이사를 자주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스님들은 3일 이상 한 나무 아래서 머물지 말라는 그 부처님 당시부터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3일 정도 머무르게 되면 집착이 생겨요. 여기는 내 나무고 내 땅이고 내 소유가 아님에도 그런 생각이 생기거든요. 근데 속가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1년에 3번은 많겠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는 만큼 필요 없는 짐들을 정리하게 되고 자유로워지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집을 사고 집착했고 집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장스님들이 토굴이나 작은 거처를 마련하면 거기서 풀 뽑고 다듬고 정리하고 하느라고 집 시봉하고 집 그 집사하느라고 자기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소유가 그런 어떤 고통들이 이면에 있습니다. 종회에서 의원 스님들과 일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불교계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요새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이제 세대 구분을 하는데 우리 스님들 중에도 MZ가 있습니다. 그 나이로 따지지 않고 출가로 따지거든요. 같은 동년배인데도 늦게 출가한 사람들은 이런 현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바탕들이 과거에 이제 그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지만 그런 공동체 의식이랄까, 그러면 우리 종단을 위하는 그런 의식들은 좀 많이 좀 희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대중을 생각하거나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좀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보살심 또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은 좀 아쉬운 게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회를 하게 되면 그전에는 열흘씩도 하고 긴 시간 종회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종회의원 선생님들은 빨리 끝내는 걸 좋아하고 또 일이 있으면 종회를 벗어납니다. 이 종회는 사실은 우리 종단 공사라고 종단의 의회 역할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논의를 하는 기구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보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이 관심 있는 의미 있는 일에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요즘 저는 이제 5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16년을 지나고 이제 17년, 18년 이렇게 이제 19년째 접어가고 있거든요. 20년 가까이 종회 활동을 해왔는데 요즘 종회의원 선생님들은 짧고 간결하고 집중적인 걸 좋아합니다. 근데 논의는 사실은 좀 시간 여유가 있고 천천히 차분히 살피면서 상호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결과를 중요하는 그런 그 환경으로 돼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성세대다운 그런 그 옛날 방식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현대의 흐름에만 갈 수도 없고 그걸 조율하고 조정하는 게 아마 의장의 역할과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청년 불자, 어린이 불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다른 종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간다든지 미사를 간다든지 종교 행사를 가곤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이제 고3들 이제 대입 100일 기도를 하면서 기도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은 좀 데려오도록 하시죠. 그 중간에 한 번이라도 오시죠. 그러면 선생님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안 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 기도를 하려면 절에 부처님 얼굴도 뵙고 스님 법문도 듣고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안 데려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불자들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절에 데려오면 이익이 훨씬 큽니다. 그 스님들을 만나고 불법을 접하면서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는 수덕사 살고 있는데 주말에 보면 관광객이나 또 불자 방문객들이 많거든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잠깐씩 얘기하고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 이제 몇 년 전에는 아이들 손목에 끼는 작은 염주를 만들어서 선물을 많이 줬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했어요, 이런 한마디만 갖고도 이 아이들한테 스님에 대한 이미지,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접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종회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상월결사 입자 가진 자성스님께서 이제 상월결사를 통해서 대학생 전법, 청년 전법을 기치를 드셨거든요. 지금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들었더니 육군 논산훈련소에서는 그 5주마다 훈련 그 병들이 교체가 되는데 지난달에는 약 3,5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와서 수료계식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다른 종교단체처럼 어린이나 청소년 포교를 잘 안 하지만 군대에서 성인 때부터는 자발적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미 다른 종교를 앞질렀다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닫아놓았던 동굴도 빛이 들어가는 순간 밝아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 불교를 모르고 불교를 접하지 못하는 어린 청소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 환경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데, 군대를 가거나 대학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안목을 갖다가 10년 동안 닫아놨던 동굴을 빛이 들어가듯이, 또는 닫아놨던 문을 열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불교의 인연이 가는 순간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청소년 어린이들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대학생 또 군인들, 청년불자들에게 그 불교를 인연 맺게 하는 그런 노력과 고민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종회의원 스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울러 한국 불교의 현대적 특징과 의의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우리 불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입니다. 2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져왔고,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발전된 종교입니다. 지금 다른 종교나 철학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역사와 그 교리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근래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명상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인도 요가에서 출발한 것도 있지만 가장 다듬어지고 잘 이제 발전되어진 것이 불교 명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무원장 스님께서 선명상이라고 현대화시킨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불교는 2500년의 불교 역사와 한국에서의 1700년의 역사를 갖다가 오로지 안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질곡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이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가 현대를 사는 우리 스님들께 다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어떤 자연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에 사는 새들한테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DNA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참새고 꿩이고 새를 많이 잡아먹었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새들이 사람을 보고 도망을 안 가는데, 한국 새들은 사람만 보면 도망가는 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형성됐다 그러더라고요. 후천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들, 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교 DNA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도 아이고 내가 무슨 팔자를 무슨 업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종교나 문화나 관계없이 한국 사람들에게 불교 DNA가 있고, 그 DNA를 갖다가 공유하는 게 우리 현재의 불교 종단이고 스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대사회에서 한류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국의 5000년 역사 또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오는 이런 2000년 넘는 빛나는 역사들이, 문화들이 현대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떠한 뛰어난 능력이라도 뿌리가 없이는, 역사가 없이는, 문화가 없이는 그 빛을 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류,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이런 부분들이 세계인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그런 역사와 문화의 전통이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이라 보거든요. 한국인은 종교 문화를 떠나서 불교가 DNA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한류라는 걸 통해서 전파되는 만큼 한국 불교의 어떤 에너지들도 우리에게서 다시 이제 재해석되고 재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미래의 한국을 담당하는 것들도 역시 불교 DNA, 불교 문화, 불교 역사, 불교 철학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반 대중들을 위해 추천해 주실 선명상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20년 넘게 템플스테이를 지도하면서 그 선은 스님들의 깨달음을 위한 궁극적인 최고의 수행 방편 중에 하나고, 명상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 힐링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쉼이라든지 유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포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하게 되면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삶의 유한과 치유를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 선명상이라고 보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어떤 사념처경 또는 안반수의경에 보면 호흡을 관찰하라고 나오거든요.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관찰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체를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아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호흡을 하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수식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면서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0까지 세고 10까지 다시 했으면 다시 아홉, 여덟,
해서 하나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에서 출발해서 열까지, 열에서 하나까지. 이걸 수식간 1회전 그러거든요. 요게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수식간 3회전 정도 하면 15분, 아주 능숙하게 되면 3회전 하면 30분까지도 시간이 길어져요. 호흡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호흡에 맞춰서 숫자를 세워주고, 이 숫자를 세워주는 게 집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저절로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마음속의 고통이나 번뇌를 사귀는 방법을 알게 되죠. 여기 어렵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고 일어나라고도 얘기합니다. 깨어 있을 때 일어나는 많은 작용들이 잠을 자는 순간에 많이 사라지거든요. 자고 일어났을 때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 편안해지는데 다시 그 번뇌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명상을 통해서, 수식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예, 하루에 15분 정도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그렇게도 도저히 잡념이 일어나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열에서 하나까지를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꿔줬던 돈 못 받은 것도 있고 미운 사람 생각도 나고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다시 하나부터 하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저는 108배를 하라 그럽니다. 108배를 한 15분 정도 시간 전후로 해갖고 길면 20분 이내, 짧으면 10분, 어쨌든 15분 정도 시간 맞춰서 108배를 하게 되면 이마에 땀이 나고 호흡이 깊어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호흡을 다스리고 나면 몸이 가라앉아집니다. 그리고 혈액이 돌면서 신체에 있던 탁한 기운들이 빠져나가면서 참선하기 아주 딱 좋아요. 그래서 15분 정도 참선, 그러니까 108배를 하고 5분 정도 쉬고 15분 정도 이렇게 수식간 3회 정도 하게 되면 약 30분 정도 수행 시간인데 저녁 때나 아침에나 이렇게 하고 나면 본인들 삶이 훨씬 풍족해지고 편안해질 겁니다. 또 절을 하면서 하다 보고 힘들면 관세음보살 하거든요. 관세음보살 외우는 순간 이미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기운이 배에 들어갔고 내 업장이 녹아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또 이익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도 좋고 제가 듣기에는 뭐 유명한 그런 탤런트들이나 유명인들 중에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일 108배 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108배 자체가 우리 몸과 그 신체를 갖다가 조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준 효능도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다시 한번 말씀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